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럼 그런 인도네시아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은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냐라고 했었을 때 원래는 상인들의 나라였다라고 말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라카 해협을 바로 옆에 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 유럽에서부터 우리 여기 일본, 한국, 중국까지 오는 가장 큰 교역로, 이 교역로를 반드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카 해협에 있던 이 인도네시아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저기 대항해 시절, 동인도 시절, 동인도 회사 그 시절부터 유럽 상인들과 아세안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여러 모습들이 입지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자리매김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인도네시아의 종교가 바로 이슬람인 것도 여기 중동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슬람교를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만 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 불교 모두 다 있는데요. 그래서 천주교도 여기 유럽의 상인들이 와서 전파한 거고요. 기독교도 여기 유럽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전파한 거고, 불교라든가 또는 힌두도 있어요. 힌두나 나머지 이런 것도 모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류 협력을 하면서 전파했던 종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그래도 이슬람이잖아요. 땡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정확히 말하면 국교가 없어요. 국가에서 정한 국가의 종교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국민의 87% 가까이가 이슬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수많은 섬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민족이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달랐고요. 풍습도 달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많은 섬들 중에는 각각 예전에 주로 통치하거나 관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서구 열강이 다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의 인도네시아라는 깃발 아래 통합을 시키려면 어느 하나가 아무리 절대 다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려는 모습은 결코 쉽게 자연 발생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분명 이슬람이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절대 그걸 국교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가 어떻게 보면 페어하게 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국가를 그동안 통치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요건데요. 이거는 자카르타에 있는 모스크, 이슬람 성당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자카르타에는 천주교 성당 사진이에요. 100년 넘은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자카르타에는 이렇게 천주교 성당 바로 옆에 모스크가 있고, 마치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 되게 부러워하는, 어떻게 한국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것들이 다 밤에 다 같이 보이느냐? 니네는 종교전쟁 같은 거 없느냐? 이런 모습을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그렇게 인도네시아는 이런 교역로에 있다 보니까 많은 외국 물물과 아니면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건물을 들어가서 호텔을 투숙하거나 아니면 백화점을 가거나 빌딩에 들어가 보면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떤 건물에 4층이 표시 안 돼 있는 데가 있죠. 뭐 F로 표시된다든가 이런 그 층이 그렇게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13층이 표시가 안 되는 데가 있죠. 13일 밤에 금요일이라고 해서.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바로 서구 열강의 문화도 들어오고 이런 동양의 문화, 한자 문화인 사자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4층도 없고 13층도 같이 없는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서양의 문물과 동양의 문물이 믹스된 곳이 인도네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구 문물과 동양 문물이 같이 맞물리던 곳이고, 그리고 그 당시 유럽인들이 여기까지 왜 찾아왔겠어요? 바로 향신료 무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정말 동서양의 모든 향신료, 식자재가 다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가 발달됐겠어요? 바로 음식
음식 문화가 발달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을 꼽는 이런 콘테스트, 랭킹전 같은 게 있으면 인도네시아 음식이 1등부터 10등 안에 굉장히 많이 포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서양의 다양한 식자재들을 활용해서 향신료를 사용해서 그거를 가지고 아주 새로운 음식들을 만들어보는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나중에 코로나19가 풀리면 꼭 가서 인도네시아 현지 음식을 많이 드셔보시길 권하고요. 푸파퐁커리 뭐 이런 것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세안 음식, 그 아세안 펍 레스토랑 가면 좀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원래 원조가 인도네시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지 인도네시아 음식이 우리 입맛에 딱 맞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15,000개의 섬이 있다라고 하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15,000개의 섬에 전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흥국에 해당되는 이들 국가들이 전부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냉장 설비가 전반적으로 공급이 다 안 되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냉장 설비가 원만하게 구축되지 않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그 음식에서 향의 맛이 굉장히 셉니다. 이런 거죠. 약간 음식이 상해도 향신료 때문에 그 상한 거 느끼지 못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려다 보니까 맛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굉장히 짜거나 굉장히 달거나 굉장히 맵거나 뭐 아니면 굉장히 기름지거나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인도네시아 음식에서 목격되긴 하는데요. 이거를 뭐 약간 희석해서 드셔보시던 조금씩 드셔보시면 뭐 나름대로 야 이게 진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입맛인가? 동서양의 입맛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종교적인 면모, 음식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데 이 바로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통의 여충지를 두고 왜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수준까지 못 올라왔느냐?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 세계적인 배의 선주들은 이쪽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딘가 정박을 해서 해운이나 금융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물류센터를 건설해서 물품을 놔두고 보관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역할을 오히려 더 수월하게 맡게 된 것이 쉽게 얘기해서 뺏긴 거죠. 어디로? 이 위에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에 뺏긴 겁니다.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는 이런 글로벌 해운사 또는 물류회사들이 좀 더 쾌적하게 해운 물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공고히 했고요. 환율을 안정시켰고요. 그 밖에 다국적 기업들이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다 제공을 한 겁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초창기에 그런 노력을 좀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순위들을 보면요. 우리 무역 의존도의 그 순위와 거의 일치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300%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그 다음 순위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싱가포르이 제일 높아서 300%가 넘는 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5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 좋은 입지전적인 위치를 오히려 다른 국가에 뺏긴 상태라서 지금은 오히려 뒤늦게나마 심기일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심기일전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우리가 금융과 해운, 물류는 이미 저들 국가에 뺏겼으니 그리고 이들 국가가 못하는 걸 좀 해야겠다. 그런데 이들 국가는 땅덩어리가 너무 좁아서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럴 때 이 부지 조성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땅도 넓으니 그리고 이 아세안 지역이라는 신흥 어떤 부강한 앞으로 계속 발전할 시장에 뭔가 여기다가 물품을 공급하고 싶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서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은 제조업의 기치를 꽂고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